안녕하세요. 벌써 4주째가 되었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복습입니다. 그래서, 신경계 물리치료의 원리 중에서 신경가소성과 운동조절, 뇌졸중, 파킨슨 치매에 대한, 중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하지만요, 물리치료의 원리는 바로 이 신경가소성입니다. 신경가소성의 기전에는 습관화, 민감화, 고전적 조건화, 장기 상승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화, 민감화라는 것은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학습이 바로 습관화고요. 민감화라는 것은 해로운 자극에도 과민 반응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은 하나의 자극이 다른 자극과 연관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상승 작용이라는 것은 LTP라고 하는데요. 롱텀 포텐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냅스 간의 연결을 변화시켜서 그 신경 전달 강도를 장시간 증가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계 물리치료의 목표는요. 바로 이 대뇌 겉질의 뉴로플라스티를 유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대칭적으로 학습된 운동 패턴을 수정시켜주는 것이며, 인체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디 스케마라 그러죠. 효과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이 또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움직임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움직임에 대한 이론이 바로 모타 컨트롤이에요. 운동 조절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네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계 물리치료에 응용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사 이론이에요. 그래서 반사 이론은 반사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발생하는 건데 단 새로운 움직임은 못 만들어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계층 이론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고위중추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하이로 던져주는 거죠. 하지만은 그걸 탑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즉시 뜨거운 물건을 손대었을 때 떼는 거 이런 거는 발음업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거는 설명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유도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뒤뚱뒤뚱 걷게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동작들을 많이 쓰게 되죠. 어릴 때는 좀 어색하고 하지만 이제 점점 성인이 되면서 섬세한 운동을 하게 되고 필요 없는 동작들이 다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자유도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이 바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고요.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시스템들이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모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은 뭐냐면 학자들마다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지만 어쨌거나 요 네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경계 접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신경 조절할 때 반사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CPG를 만드는 운동 프로그램 이론인 CPG, 즉 중추 패턴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접근을 하죠. 이 CPG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정형화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바로 신경회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근육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제 그 움직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추 패턴 발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39페이지에 대한 신경재활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경계 치료의 역사예요. 네, 1950년대만 해도 그때는 신경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당했어.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근력 강화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서 치료를 했었죠. 그때는 또 소아마비가 창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보바스
또는 보바스라는 부부가 나타나면서 신경계 촉진을 통해서 즉 비정상적인 협음 자극을 억제하고 이제 분리 운동을 유발해 준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을 억제하고 정상 운동 패턴을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뭐 고유 수용성 감각 자극을 통해서 정상 운동을 촉진을 한다라고 해서 신경계 환자는 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분이 바로 보바스였고 PNF도 있고 이제 고유 수용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드 감각 자극이고 뭐 보이타, 원암스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신경계 치료에 대한 이제 신경계 발달 치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때까지는 그러면 치료사가 일방적으로 환자분한테 적용했다면 과제 지향이 나오게 된 거죠.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전까지는 치료사 위주로 했다면 환자가 원하는 거를 목표로 줬을 때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과제 지향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강제 유도 운동 치료 CIMT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마비된 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측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묶어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마비된 측을 쓰다 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고요. 수트 치료라는 건데 애기한테 쓰는 거죠. 그 CP 쓰는 거고 로봇 치료도 요즘에 이제 보행이나 아니면은 상지에 대한 로봇을 연결해서 그 치료 효과를 증명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현실 치료 VR이죠. 이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FS는 정말 많이 계속 쓰고 있고요. 요건 뒤에 또 뇌졸중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조기 사용해서 예를 들면 AF5를 착용해서 풋드랍 되잖아요. 환자분들이. 왜냐면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무릎을 계속 이렇게 익스텐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F를 착용을 해서 지지하는 데 마비측 다리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뇌졸중을 한번 볼게요. 뇌졸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경과학에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는 것만 설명해도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허혈성과 출혈성이 있어요. 그래서 허혈성은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혈전이, 그러니까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뇌를 막아서 아니면 색전이라 해서 그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게 색전이고요. 그리고 열공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성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뇌 안쪽에서 일어나는 출혈을 뇌내출혈에서 IC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막이 있잖아요. 듀라메타, 코라코노이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피아메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아라코노이드 그 바로 밑에 부분을 서브 아라코노이드라고 합니다. SAH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지주막 및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로 공급하는 그 혈액을 좀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는데 서클이에요. 그래서 이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시게 되면 앞쪽으로 가는 혈관은요, 심장에서 나온 이 에오타에서 온몸 전신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가는 거 한번 볼게요. 머리로 가기 전에 이제 목에서 분지가 돼요. 하나는 팔로 가는 것을 이제 서브 클래비큘라 아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커먼 캐로토이드 아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하나는 두개골로 들어가고 하나는 뇌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뇌 안쪽으로 들어간 이제 그 혈관이 ACA, 그 다음에 MCA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리가 되고요. 뒤쪽에서 가는 혈관은 척추동맥이라고 그래서 버테브라 아트리에서 가요. 그래서 버테브라 아트리가 목 부분에서 메실라 아트리로 나눠져요.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이제 PCA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리를 형성하려면 얘네들을 엮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CA 오른쪽 좌우 ACA를 연결해 주는 게 ACOM이에요. ACO의 ACOM이라고 하고요. 두 개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 PCA하고 MCA를 연결해 주는 게 PCOM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뇌 전체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혈관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제가 뭐 ACA, MCA, PCA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앞 대뇌 동맥이 ACA예요. 안테리어 세러브라 에토리라 그래서 ACA인데 얘가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뇌 앞쪽에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요. 일단 다리 쪽에 굉장히 손 마비가 더 심하고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MCA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손상이 많고요. 잘 막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상지 쪽이 더 심해요, 마비가.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다른 증상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 관염, 운동행위 아프락시아가 나타난다거나 무시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MCA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PCA입니다. PCA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거 시성 증후군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예를 들면 뭐 ACA, PCA, MCA 특징에 대한 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뇌 바닥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심각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팔다리 다 마비가 되고 강근 락킹 증후군이라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 겉질 제거 강직이라든가 대뇌 강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자 그 뇌졸중 환자를 보시게 되면 레프트 헤미, 라이트 헤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 뇌를 손상시키게 되면 반대측 다리가 상하지가 이제 마비가 되는 레프트 헤미가 돼요. 이때는 편측 무시라든가 오른 뇌를 손상시키며 당하면 편측 무시가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구성행위 상실증이라든가 국소 진압력 장애들 그리고 공감 무시, 반맹, 감정 장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왼쪽 뇌를 다치게 되면 언어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그래서 라이트 헤미일 경우에는 언어 상실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임상 증상으로는 뭐 59페이지에서 65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반신마비는 당연히 이제 나타나게 되고 감각 장애도 있고요.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 잠깐 설명하시면 우리 그 앞 중심고랑 일환으로 중심으로 해서 앞쪽이 바로 1차 운동신경원이 연결되잖아요. 얘가 척수의 앞불, 안테리어 혼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거를 UMN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앞불 그 안테리어 혼셀부터 시작 근육까지 연결된 거를 LMN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반사공을 형성하는 게 LMN인데 그래서 이 UMN 장애일 경우, 그러니까 뇌졸중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LMN을 억제하는 작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LMN이 막 날뛰는 거죠. 그래서 DTR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LMN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LMN 장애 있잖아요. 뇌졸중은 LMN은 아니에요. 뭐 소아마비나 뭐 길리안 바레 같은 경우는 이제 LMN 장애인데 즉 앞불에서부터 근육까지 즉 모타 유닛이죠. 이 모타 유닛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감각이 들어온다고 한들 근육이 수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급격한 근위축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티시티가 바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LMN, UMN이 이 LMN을 제어하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운동과 연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균형장애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인지장애, 그 다음에 언어상실증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는데 언어상실증을 잠깐 보시면은 브로카가 이제 모타잖아요. 모타 쪽에 문제가 있게 되게 되면 일단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표 1-10 그림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모타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유창성 언어상실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근데 알아듣는 건 알아들어요.
말 따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름 되는 것도 당연히 모타 쪽이 문제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르니케 영역이에요. 베르니케는 감각 언어 상실증이라고도 하고요. 베르니케 영역 이해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타에는 문제가 없어서 보시면 말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렇다 보니 말을 따라할 수도 없고 이름 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베르니케와 브로칼 영역을 연결해주는 게 이제 활골다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도성 언어 상실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은 잘 해요. 그리고 알아들을 베르니케나 브로칼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다거나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알아들은 거를 잘 따라한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또는 뭐 이름을 대라 그랬을 때 이해한 것을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즉 이름 대기라고 하는데 그걸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그 언어 상실증은요, 전부 다 손상이 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그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다 손상이기 때문에 말도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따라할 수가 없고 이름을 댈 수도 없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락시아 볼게요. 아프락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얼 해서 관념 행위 상실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뭔지는 아는데 못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빛이에요 라고 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관념 행위 상실증이고요. 컨트럭처럴 그 아프락시아에서 구성 행위 상실증은 뭐냐면 그 시키면은 못하는 게 바로 혼자서는 하는 거예요. 시키면 못하는데 혼자서는 스스로는 혼자서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관념행위 상실증, 이디오무타 아프락시아 같은 경우는 뭔지 몰라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빛인지 칫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게 바로 관념행위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편측 무시는 우대를 다쳤을 때, 즉 레프트 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비우성 방구, 즉 우방구에서 이제 관자엽이나 마루엽에서 병변이 생겼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삼킴 장면에서 디스파지아라고 하는데요.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장애라든가 특히 어깨 부분에 아탈구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깨가 이렇게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요. 통증도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 원핑거냐 투핑거냐에서 그 공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핑거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그 분리된 정도고요. 그 다음에 투핑거 하면 두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깊이가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CRPS라고 해서 가끔씩 나타날 수는 있어요.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타입 1과 2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 1은 신경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텐스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부어 있어요. 퉁퉁.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한 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통증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요. 이 뇌졸중 환자가 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는 건 아니지만 지하급치료사들이 간이 정신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MMSE 많이 뭐 멘탈 그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근긴장도 검사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스나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아슈어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근긴장도가 뭐예요?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근긴장도라는 것은 뭔지는 알겠는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환자분을 데리고요. 뭔가를 수동적인 움직임을 이루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게 아니라 치료사가 느끼는 그 저항감이 바로 그 근긴장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스를 하고요. 마스는 그 단계가 있죠. 예를 들면 0이다 그러면 전혀 스파스티시티가 안 느껴지는 거고 마스 1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1, 그레이드
제로에서 4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 제로는 전혀 없는 거, 그레이드 1은 끝범위에서 조금 느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레이드 1뿔 같은 경우는 한 ROM의 한 2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스파스티시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드 2는 전반적인 전체에 걸쳐서 약간 다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3은 조금 더 심한 경우. 그래서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는데 움직여지긴 움직여지는데 잘 안 움직여지는 거. 4는 아예 안 움직여지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MTS라 제가 했는데 타디오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각도계를 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는 속도에 되게 의존적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익스텐션 시에 많은 저항감이 느껴져요. 만약에 리지드티가 이제 손의 손삭이라든가 배잘 강글리아 바닥핵에서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리지디티가 나타나잖아요. 리지디티 같은 경우는 속도에 의존적이지 않고 양방향에서 다 느껴지잖아요. 반면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는 같은 UMN이지만 얘는 특히 한 방향, 익스텐션에서 많은 게 저항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MTS는 속도 의존하지 않고 속도를 안 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했을 때 각도하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했었을 때의 느껴지는 그 스파스티시티 각도 있잖아요. 그거를 뺀가지고 나타내는 게 그 타디오 스케일입니다. 네, 그리고요, 감각 평가는 물리치료 하진 않아요. 근데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표제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병적 반사 뭐 이런 것도 보고요. 운동기능 평가에는 버나스톤 6단계인데 3단계만 외우시면 돼요. 3단계가 스파스티시티가 절정인 부분이잖아요. 그때 뭐 다리 동작, 그다음에 손 동작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퓨겔 마이어 어세스먼트 이거는 너무나 그 내용이 많아서 물리치료사는 거의 하진 않습니다. 운동평가 척도가 바로 MAS입니다. 그래서 모타 어세스먼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스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MAS라고 부르고요. 그 근긴장도 하는 그거는 마스라고 읽습니다. 왜냐면 두 개가 그 큰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균형평가가 있어요. 이거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건데요. BBS, 버그 밸런스 테스트라 해서 이거는 14가지 동작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값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56점이 총점이거든요. 그래서 40점 이상이면은 균형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점 이하는 낙상 위험이 아주 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FRT 같은 경우는 Functional Reaching Test라 그래서 세 번째 그 손가락 중간 미들 거기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이제 중수골에서 재거든요. 그래서 재었을 때 센치로 재요. 그래서 뭐 13cm 이상이면 만약에 나이 따라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 여러분같이 20대는 50cm 정도 돼야 정상이지만, 노인분들은 거의 뭐 30cm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TUG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3m에 이제 의자를 그 표시를 해두고 앉아가지고 그 3m를 돌고 왔을 때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3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시 검사는 물리치료사는 하지 않지만 보통 작업치료사가 하게 되는데요. 직선 이동분 검사, 알버트 검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4지에다가 직선을 그려놓은데 여기 환자분 보고 가운데를 표시해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정상일 경우에는 정확히 표시를 하지만 그 편측 무시가 있다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죠. 예. 일상 등 생활 동작 평가는요. 보통 MBI를 많이 씁니다. Modified Badel Index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0에서 5로 나눠요. 그래서 0일은 전혀 못하는 거고 5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뭐 옷 입기라든가 단추 채우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기능적 독립 측정 FIM도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평가를 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 중재는요, 급성기 회복
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급성기 때는 내려오지를 못하잖아요. 보통 3개월 이하인데 이때 침상에서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침상 자세예요. 그래서 마위측이 밑으로 놓일 때 베개를 밑에다 받치고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라는 거. 어깨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욕창 방지를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고 기립성 저혈압 방지를 위해서 틸트 테이블에 세워두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로에 문등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치료실에 내려오는 회복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그 스파스티시티 관리,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운동 조절, 그리고 보행 훈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보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트 베어링이라 그래서 체중 분배 훈련을 먼저 실시를 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계를 점점 높여야 되겠죠. 처음에는 피바에서 훈련을 하다가, 피바가 뭐냐면 평행복, 파라렐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피바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워크로 옮기죠. 워크는 그 바퀴 발린 것도 있고 아닌 달린 것도 있는데, 그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우면 케인으로 옮기고, 이제 트레드밀은 이제 연합 협동 운동을 많이 하는 데 좋아요. 그러니까 리드믹하게 우리가 걸을 때 리드믹하게 걷잖아요. 그래서 리드믹하게 걸을 수 있는 협응 운동에 많이 쓰이는 게 트레드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외출을 하기 위해서 스테어, 그러니까 계단 타기죠. 이런 거를 훈련을 하게 됩니다. MDT를 통해서 운동 조절 많이 하면 되고요. 뭐 보바스 치료도 할 수도 있고 PNF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MDT예요. 그리고 과제 지향적인 훈련, 그리고 CIMT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너무 통증을 많이 호소할 때는 핫팩이나 텐스 ICT를 쓰면 되고요. FES 같은 경우는 특히 아탈구가 많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깨에. 그러면 어디에 부착을 하냐, FES를.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나 스프나 스피나투스에다가 대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은 풋드랍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에다가 그 근육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리스트 드랍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쪽에 대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FS 어디다 대나요? 라고 했을 때 요 근육에다 대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자, 두 번째 파킨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은요, 바로 줄무늬체와 흑색질, 스텐티나 니그라죠. 여기에 손상이 생겨서 도파민이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운동이 개시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흑색질이 탈색소가 되어 있고, 그 흑색질 침일부에 도파민을 유리하는 신경세포의 특수한 형태의 루이 수치 형성이 90% 이상 관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킨손을 보는 것은 MRI를 많이 찍지만 특히 PET, CT를 촬영을 해서 감별 진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파킨슨의 주요 증상이 뭔가예요. 안정시 떨림, 그러니까 resting tremor, 쉬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고, 그 다음 경축 리지디티는 앞에 설명했듯이 양방향으로 다 근직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완만증에서 굉장히 동작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자세 불안정이 나타나게 되고 패스테이팅 게이트라 그래서 가속 보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파킨슨은 점점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예어 척도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구분해놔요. 그래서 뭐 HY 척도가 뭐 몇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0단계일 때는 뭐 증상이 없지만 1단계에서는 한쪽, 1.5단계는 몸통, 한쪽에서 이제 몸통까지 가는 거죠. 그럼 2단계는 양쪽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2.5단계에서는 경도의 양측 침범이 있고 3단계는 불안,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보조 없이는 못 걷죠. 5단계는 아예 누워서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파킨슨 환자 HY 척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몇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요. 수압 척도라고 해서 징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5단계로 나누거든요. 보통 1단계다. 그러면 전방적으로 안정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5단계에서는 운동 불능 장애가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징후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은 어떻게 우리가 중재를 하냐?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이 뭐 일단은 이완 운동이라든가 유연 운동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가동성 운동에서 특히 어깨나 펠빅 쪽 거들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균형 훈련, 보행 훈련을 프리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듬 타서 박자 맞추면서 걷는 걸 많이 하고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제 발자국 그런 거 따라 걷게 한다거나 있어요. 그리고 호흡 운동, 그룹 치료, 약물 치료, 특히 엘도파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엘도파는 먹게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엘도파가 피크 타임일 때 운동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DBS에서 Deep Brain Stimulation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여러 원인과 질환이 있는데요. 뭐 퇴행성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슨, 헌팅턴에서 나타나는 그런 치매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일어나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저혈당, 저산소증으로 인한 치매, 그 다음에 감염 또는 중독, 그 다음에 영양이 결핍되어서 일어나는 치매,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생기는 치매 이렇게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서는요,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반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억은 옛날 기억들은 남아 있는데 단기 기억들은 많이 소실이 되죠. 두 번째,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 되는데 혈관성 치매죠. 이런 경우는 뭐 옛날 일보다는 지금 단기 기억을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뭐 이막 루이소체 치매, 그다음에 이막 관자염 치매, 알코올성 치매, 혼합성 치매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요, 겉질의 손상이 일어나 치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겉질 밑에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이 겉질에서 일어나는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그 외에는 다 겉질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매를 우리가 검사하는 게, MMS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이라 해서 보통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방 화창형 임상 치매 평가 척도라는 게 있고, 하세가 치매 척도 검사, 7분 치매 선별 검사,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치매는요 단기별로 나눠요. 그래서 초기일 때, 중기일 때, 말기일 때 다르거든요. 초기일 때는 뭐 약간 주근에 있는 도움이 좀 필요한데 최근의 일을 잘 잊어버리고 뭐 예를 들면 그 건망증하고 좀 달라요. 건망증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치매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동료들이 이제 조금은 알 수가 있죠. 예.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혼자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중기로 가면은 주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못 두는 거예요. 동계산도 못하고,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화도 잘 내고요. 성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기 치매일 경우에는 아예 이제 100% 의존하게 되는데, 인지기능 현저하게 저하되고요. 독립적인 생활 아예 할 수가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치매 검사는 0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거든요. 0, 0.5, 1, 2, 3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거 점수를 CDR이라고 하는데 임상 치매 등급해서 이렇게 검사는 이렇게 하거든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외부 활동 참여, 가사와 취미, 개인 감정 이걸로 해서 만약에 전혀 없으면 0점, 의문스러우면 0.5, 약간 이런 경험이 있으면 1점, 중증도면 2점, 3점이면 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 치매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오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초기일 때는요. 일단 정신적인 안정이라든가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기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단계잖아요. 이때부터는 뭐 개인 위생과 배설에 대한 그런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훈련을 해야 되고 이때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한 능동 보조 운동이 하게 되고요. 말기 되면 아예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스티프니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물리치료사 수동적으로 다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사보다는 오히려 작업치료사들이 치매 환자를 데리고 인지기능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는 뭐 기억훈련, 그다음에 컴퓨터화된 인지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작업치료가 있어요. 기억훈련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연습과 반복이에요. 계속 환자분 보고 알파벳을 A에서 E까지, Z까지 계속 뭐 외우게 한다거나 구구단을 외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통해서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억 훈련 중에서 연습과 반복이에요. 두 번째는 기억 전략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메모라든가 알람을 설정해서 자꾸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억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시간차 회상 훈련이라 그래서 어떤 제시된 정보의 회상 간격을 점점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들려준 단어 예를 들면 호랑이, 사자, 돼지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늘려가서 외워보게 하는 게 즉 반복적인 회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시간차 회상 훈련이라는 게 이제 제시된 정보의 회상 간격을 점차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회상시켜 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인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해주시면 컴퓨터 켜놓고 계속 그거를 하게 훈련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가 나갑니다. 자, 뇌졸중 환자 침상 자세 중 수파인에서 어깨, 엉덩, 무릎 관절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어깨는 어버덕션, 익스텐션 자세입니다. 무릎은 익스텐션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임상, 양상으로 알 수 있는 손상 부위는 손상된 방구 반대쪽의 운동과 감각 상실은 팔보다는 다리에서 더 심하다. MCA 같은데요.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